아까 전에 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그 COI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보고서를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2014년에 나온 보고서고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번역된 것의 결론 부분에 그 제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 그러니까 80번째 문단인데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정치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소수의 권력 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이것이 바로 그 COI 보고서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이렇게 북한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은 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노력이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오늘 참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문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COI 보고서에서 그 북한의 이러한 그 인권 침해 활동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북한 정권의 담당자들이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추가 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요건 조금 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아까 전에 중국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의 그 책임자들이 그 북한의 이런 반인도 범죄 행위를 어떤 의미에서 또 방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제 형사 책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 형사 책임을 소추하고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요 두 가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국제형사재판소에 그가 관할권을 갖는다, 우리가 주리스딕션을 갖는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가 그 규정이 발효돼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002년에 이후에 발생한 사건. 그리고 장소적인 요건으로는 ICC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가해자가 ICC 규정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ICC 규정 당사국이 아니죠. 그런 거 자기들이 가입했다가는 아주 불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국민, 가해자의 국민이 또 그 ICC 규정의 당사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요건에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 두 가지.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시간적, 장소적 이런 제한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또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제소하는 사건은 무조건 국제형사재판소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해서 소추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안보리에서 결의해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작동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최소한 기권을 하면 돼.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돼. 그런데 중국,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비호를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행사할 수 있냐.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자유민주 통일이 되면은 그때 통일 한국의 김정은이나 또는 그 수하들, 측근들을 국내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 국내 법정에 세우기 어려우면 국제 재판기관에다가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후에고, 통일된 후가 아닐 경우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북한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김씨 왕조가 아니라 또 다른 그 군인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뭐 군과 테크노크라트가 연합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김정은 체제를 격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지지,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기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60년째 전에 김일성의 그 신화에서 또 이 백두혈통의 가문의 북한의 권력을 가질 것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들 믿어왔잖아요. 이거 흔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데,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올해로.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을 했고, 또 6.25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켜서 호국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일종의 군사정변이 있어요. 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산업화했고, 일단 민주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남북 지금 뭐 협상하고 뭐 정상회담입니다. 이 과정, 그 과정에서 군사정변이랄까 뭐 12.12도 있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70년의 과정을 거쳤는데 북한이 압축적으로 10년도 좋고 7년도 좋고 15년도 좋은데 이 과정을 빨리 거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대통령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않잖아요. 또 민주적으로 정권이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도 바뀌었잖아요. 좌파 우파 간에도. 북한도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그 환상 이거를 깨야 돼. 그게 사실은 수령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소련의 경우에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후르시초프가 오면서 스탈린 격화운동을 했어요. 물론 모택동이 지금도 존경을 받지만은 등소평이 오면서 모택동 격화운동을 일부 했어요. 개혁개방을 했어요. 그렇죠?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격화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돼.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일 왕조 갖고는 안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왕조는. 그리고 이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게 중대만은 우리보다 교류 협력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대만 간에 통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류 협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은 평화 공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일 협상의 상대는 아닙니다. 예?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으로 치면, 중대만간에서 보면은, 모택동, 그 다음에 등소평, 강택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시진핑 나오기 전에 그 누구죠? 그 전에 후진타오도 있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사회주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후진타오입니까? 시진핑이 개혁개방했어요? 지금 모택동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지금 등소평에도 이루고 있지 못해요. 그 북한과 대만이 통일협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북한과 통일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평화를 얘기하고 비핵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해요. 그게 통일의 기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충족되냐면 통일협상하겠다? 문제라며.
6.15 공동선언 2항의 문제점은 바로 그게 북한을 통일 협상의 상대로 인정. 북한은 평화의 공존의 상대가 되고 평화를 튼튼히 해야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폭격하고 백주대낮에 연평도에다 포격까지 했잖아요. 우리는 남과 북 간에 지금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를 튼튼히 해야 돼. 갑자기 현재 김정은의 북한하고 통일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착시 현상이에요. 통일 착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이제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하여간 그래서 통일되기 전이라도 북한의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김정은 정권을 치고 격하운동할 때 자기들이 부담이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수가 있어요. 과거에 누구냐? 세르비아 공화국에서 누구지? 밀로세비치를 말이지. 9.19 전범재판소에 넘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이 시나리오는 있는데 아직은 좀 여건이 성숙되기엔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비호하고 중국 정부나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호하는 세력들을 결국 국제형사법에 제소해서 방조를 처벌할 수 있겠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법리상으로는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제정치에는 엄연히 현실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강택민이 부시 쪽에서는 트럼프도 갈지 몰라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장이 다 접수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부시도 그렇고 강택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옛날에 참고로 그 질문할 생각난 적이 있는데 1910년에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우리나라 NGO가 그 당시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송상현 재판소장이었을 때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제형사재판소장과 모레노 오캄포라고 하는 프로시큐터가 검사, 수석 검사라고 번역하는데 유엔 본부에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NGO들이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우리가 프리리미너리 이그제미네이션을 하겠다. 그거 하면은 그래서 수추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본조사에 들어가는데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있어요. 예비조사는 실시를 했고 한 몇 년 후에 본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국제재판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추하고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하고 신병을 하고 난 다음에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뭐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뭐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 통일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든 과거 청산은 이루어진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질문이 아닌 것까지 추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하잖아요. 남과 북한의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그 뭐 수족들, 노동당의 핵심 세력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 청산의 대상이 되거나 아주 잘해야 관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그들은 우리의 통일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통일한국에서 좀 주변부에 물러나야 될 세력이에요. 통일의 대상은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탄압받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형제고 동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우리의 시야에 놓고 그들이 주민들이 인권의식이 싹트게 하고 그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그 진정한 햇볕 정책이고 포용 정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 보위 세력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피우면 안 돼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통일 대상이에요. 북한의 정권 담당자, 수령 독재 체제의 그 핵심 세력들, 전위대, 하수인들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그 범위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청산 그리고 제한적으로 포용, 관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의 통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개혁 개방하고 인권 개선 민주화를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통일 협상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통일의 정책 방향이다 이거죠. 또 뭐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거든요. 예, 그
제가 질문 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실 때는 그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1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고려대학교 트루스포럼 저 박상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 아까 슈프림 리더에 대한 그 ICC의 그 제재 또 재판에 붙이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은 이제 물론 그 대상이 이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그 소속국 회원국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그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어떤 방조자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남북의 그런 환상 속에 이제 해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결국에는 인권의 그런 걸 갖다가 도려 주장을 하고 아까 서독처럼 독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지고 또 지금 국내 정치안에 대해서도 하여튼 직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탄압이 이런 거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번에 언제 유튜브에 보니까는 이제 그 국제재판소의 그 회부에서 그런 거 이제 곧 하게 된다는 그런 기사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그 유튜브에 올린 것도 이제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렇게 한다면은 어떤 노력을 또 우리 국민들로서는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또 그래서 북한 인권 탄압에 눈 감는 측면에서 뭐 간접적으로 뭐 방조한다 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정부는 좌파적이고 또 남북 관계 개선이나 규리 협력에 더 방점을 두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뭐 탄핵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ICC에 뭐 제소를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인권 침해 범죄 방조를 했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재도 마찬가지고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 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뭐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민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 그 유엔이라든가 유엔에서 외부에서 이제 그걸 해야지 우리 힘으로서는 그건 될 수가 없죠. 뭐냐면은 이분들의 철학은 뭐냐면 북한 주민의 자유권보다는 뭐 생존권이라든가 또 이분들의 그 평화의 개념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먼저 와야 남과 북의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뭐 무슨 가난이랄까 뭐 또는 뭐랄까 핵 공포랄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인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핵무기의 공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든가 뭐 이런 인권을 또 얘기하는 분들 조금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네? 프리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된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국내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지금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적인 제도와 또 이런 그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그건 국내 문제로 봅니다. 그거는 아까 인권하고는 또 달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또 국가원수는 지식 중에는 또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이 그 면책권이 있어요. 또 그런 뭐랄까 체포나 이런 거에서 국제법적으로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아까 말한 침략 전쟁을 했다든가,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를 했다든가, 또는 무슨 집단 살해죄를 했다든가, 또는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제 국제 사회가 개입을 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 침묵을 하고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뭐 그랬다고 해서 이거를 갖고 국제재판기관에 제소한다. 또 유엔에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블로그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과하고 지나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됐으면 그 정도. 예, 예, 마지막으로. 네. 영어 약자로 저 COI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Commission of Inquiry. 커미션 하면 위원회잖아요. 오브. 그다음에 inquiry는 조사. 뭐 청문할 수도 있고 조사. 그건 저기 뭐야?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지. 네? 그 뭐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질문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ICC 제소 가능성이나 뭐 그 UN 인권위원회 제소 가능성이나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신문지상이나 뭐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일반 또 특히 이렇게 보수 진영의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보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쉬운 건 또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장돼서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전달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 오늘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뭐 김정은 정권이나 정권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 국제재판소나 아니면은 그 국내 재판소, 그 통일 이후의 국내 재판소 아니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북한 내부의 어떤 이렇게 재판소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책임 추궁하는 게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또 정의의 요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혹시 뭐 오늘 그 교수님 계신데 이 질문은 못하면은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딱 하나만 받겠습니다. 없으셔도 되고요. 그럼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특별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못 하신 거 있으시면 그럼 제가 딱 한마디만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으면 인권의 역사를 보면은 인권 문제 있잖아요. 그건 제기할 때, 거론할 때 개선이 있었고 침묵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개선이 없고 그야말로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방조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나서는 제가 조금 자랑 같은 소리를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 향하여 인권 개선 이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가 92년에 북한에 가서 그 얘기 했다가 제가 못 나올 뻔했어요. 제 가방 다 수색당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92년에 통일연구원이라는 국제연구기관에 있었는데 나진선봉 그 무역지대 그 개발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갔을 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북한에 갔었는데 그때 제 안내원한테 제가 저를 때리고 다니고 설명하는 안내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통일연구원에 그 외화벌이를 했던 사회안전부 출신의 소장, 우리는 완스타가 출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서 북한 인권 얘기를 했더니 뭐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북한 인권 운동은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대북 지원 운동은요 북한이 좋아해요. 근데 북한 인권 운동 북한이 싫어하거든요. 북한이 싫어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교회 장로인데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 인권 운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편에 서는 운동이에요. 이건 그런 믿음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